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고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글 쓰는 게 어색한 40대 여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 해도 조금 어색하네요. 저는 최근 이 사연 채널에 맞들린 이후 이곳의 사연을 듣고 남편과 수다 떠는 게 낙입니다. 지금도 눈보라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사연자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사연들이라 그런지 덩달아 저도 화가 났다, 울었다,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저는 드라마 광이었는데 이렇게 사연 채널을 좋아하게 된 이후 드라마를 끊었답니다. 사연 듣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은 제가 직접 작성해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나름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시댁과 꽤나 큰 갈등을 겪고 시댁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남들에게 전해야 하나 하는데도 조금 고민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우선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내라고 권하더라고요. 시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만큼 아마 전 오늘 풀어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님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 같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시댁에서 약 7년의 세월을 보냈답니다. 처음부터 시댁에서 산 것은 아니었어요. 의외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처음 결혼을 하고 난 후엔 독립해서 신혼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엔 저희 친정엄마의 영향이 컸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던지라 무조건 신혼생활은 부부끼리 하는 거라는 지론이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쳐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결혼 전 저에게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과 결혼하고 난 후엔 단란한 가정을 꾸렸어요. 요즘은 불임 부부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딸도 당시 어렵지 않게 임신을 했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지병이 심해지시면서 혼자 사시는 것에 불편함을 겪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병으로 보내시고 유독 적적해 하셨는데 사시는 지역이 워낙에 시골인지라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잘해주시던 분이었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간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거기다 지병이 있으니 병원도 들리셔야 하는데 워낙에 시골인지라 병원 시설은 열악했고요. 아휴, 너무 힘들구나. 미안하다. 매일 전화해서 앓는 소리만 해서. 근데 너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께선 저희에게 애걸하듯 부탁을 하셨고 남편이 장남인지라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답니다. 여보, 당신한텐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저대로 두는 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아버지 보낸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엄마까지 혹여나 가시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갑자기 철이 드나 봐. 당신 있잖아. 만약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준다고 하면 단 1년만이라도 그래주면 내가 평생 잘할게. 응? 남편은 아예 평생을 모시고 살자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좋아질 때까지 딱 1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수긍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딸 교육차 여기로 이사를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시골 사시는데 우리 딸 교육은? 다 버려두고 갈 수 없잖아. 나도 당신도 여기 직장이 있는데. 그거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봤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조금 큰 집을 혼자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 봐. 당신도 우리 딸도 커가겠다 방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잖아. 이참에 어머니 모시고 큰 집에 살아보는 게 어때? 돈은 어머니가 대주신데 아버지 유산 있잖아. 그거 여기에 쓰실 건가 봐.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모르겠어. 같이 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나한테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니시고 우리 딸도 할머니는 어려워하는데. 아니 근데 어머님이 집을 혼자 알아보셨다고?
우리가 알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의 말에 순간 저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같이 살 집을 이미 알아본 뒤였고 남편에게 어느 정도 언지를 다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 날 작정한 듯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말씀하시는데 이땐 저도 무슨 수가 없겠더라고요. 애미야, 네가 탐탁지 않아 하겠지만 나도 요즘 허리며 뭐며 안 아픈 곳이 없어.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이리 부탁하는데. 사실 저는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결코 저에게 고분고분 대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장남인 아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신 나머지 저와 결혼한 거에 대해선 반대가 많으셨어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저는 그 옆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의사도 아닌 간호사 따위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냐며 저 들으라 소리를 치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 못하게 진땀을 빼며 그런 시어머니를 말리려 들었고요. 그땐 참 서글프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인데 간호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니까요. 아가씨, 우리 승재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지? 나는 의사나 교수 아니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 안 했어. 솔직히 말이야. 동네에서도 얘가 난 놈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거든. 얘는 뭐 대통령 딸이나 국회의원 딸 정도 되는 곳에 장가 가야 한다고 다들 난리였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얘 고모들도 그렇고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아가씨 인성 하나 보고 우리 아들 내조 잘하고 차분하겠다 싶어서 허락하는 거야. 결혼한다니까 허락은 하지만 알아둘 거는 알아주라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우리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처음 만난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셔 무척이나 당황하게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들은 고부 갈등 이야기가 생각나 그냥 결혼을 확 접어버릴까 생각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과 구애로 결혼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니 그닥 얼굴 마주칠 일은 별로 없겠다 낙관적인 계산도 있었고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일단 남편만 믿고 결혼하자.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저는 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꽤나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정어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도 애써 무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해 그곳에 산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들이 하나씩 거슬리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이날은 잔소리가 폭탄처럼 떨어지는 날이었죠. 저는 아이 키우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뛰어들어 일하랴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런 제 마음은 단 하나도 헤아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섭섭함이 물밀듯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너는 어쩜 애 키운다는 애가 세탁을 이 모양으로 하냐? 손빨래 할 건 따로 분리해서 놔둬야지. 우리 애 속옷은 무조건 내가 빨래비누로 손빨래 했어. 너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네, 어머님.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저도 사업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애기 아빠 오면 분리해 놓으라고 할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빨래를 우리 애한테 시키냐 너? 어디 남자한테 그딴 집안일을 시키고 앉아있어? 이게 뭐 얼마나 되는 양이라고? 너 사업인지 뭔지 안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설쳐대는 거야? 내가 말했지? 여자는 그런 거 한다고 남자한테 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쥐죽은 듯이 내조하고 애 잘 키우면 그거로 여자 인생은 끝난 거야. 어머님, 이도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도 아이 양육하고 세탁도 해야죠.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하나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봐요, 어머님. 심지어 지금은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바쁘고요. 당시 남편은 제 사업에 집중하라고 오히려 자신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겠다며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걸 시어머니에게도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오산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대뜸 꾀액 소리를 질러대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셨고 뒤늦게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말리기 바빴습니다. 아이 엄마, 왜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요즘 집사람 바쁘다고. 아 엄마, 이런 일로 벌써부터 부딪히고 그러면 나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지금 집 분위기 이게 뭐야. 아이 참 속상하게. 당신도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줘. 자꾸 토달지 말고.
왜 둘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이렇게 사람 속 시끄럽게 집안 분위기 망가뜨리는 거야. 우리 딸 생각도 해줘야지. 이때 남편은 버럭거리며 자기 딴의 힘든 부분을 막 토로했는데요. 사실 중재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재는 약적 입장을 들어보고 사이를 좋게 붙여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로 인해 오히려 저는 더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잔뜩 실망하여 쿵 소리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거든요. 그 후 저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작아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도 안 하는 냉전 같은 상태가 되어 우리 딸이 눈치를 받고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 들들 볶기 시작하셨거든요. 그 잔소리들을 그대로 필터 없이 듣고 있느라면 정말 건강하던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콕콕 집어 명령하고 윽박지르시는지 뒤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얘, 먼지 청소 안 하냐? 여긴 내가 틈새 구석구석 닦으라고 했지? 나 기관지 안 좋은 거 너 모르냐? 얘, 너 화장실 락스 청소는 좀 덜 할 수 없냐? 그놈의 냄새 때문에 내가 질식해서 숨 막힐 것 같다. 몸에도 안 좋은 락스는 왜 자꾸 뿌려대는 거야? 비누칠로 해서 깨끗이 닦으면 될걸. 오늘 반찬은 아주 쉬어 꼬부라진 걸 내놨네. 어제 한 반찬 아니냐 이거? 내가 나한테 10초 판상 바라진 않아도 적어도 어제 한 반찬은 내놓지 말아야지. 이게 뭐야? 나물도 다 시들시들해서 이건 창에 내다 팔지도 못하겠다. 처음에는 우리 딸 생각해서 다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이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은 밤이 되면 조용히 제 방으로 건너와서 엄마, 할머니랑 안 싸우면 안 돼? 라고 하며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딸버부인 저는 알겠다고 엄마가 할머니와의 관계를 잘 풀어보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알겠어. 엄마가 노력해볼게. 우리 딸 미안해. 딸에게 약속을 한지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죠. 하지만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악당과 다름없는 신우가 등장해서 기어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도 락스 청소하지 말라고 하셔서 청소하는 세제를 뿌려놓고 잠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애미야, 나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 이거 바닥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이고야. 어머 어머님 금방 갈게요. 시어머니가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서 그대로 일어서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다며 아파 죽겠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내심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서 119를 부르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의학 장비로 찍었죠. 다행히 갈비뼈 하나가 조금 금간 것 빼고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크게 다치셨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냐? 난 지금도 아파 죽겠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너는 모를 거야. 이 나이 돼서 다치면 생체기도 아파 죽겠다고. 근데도 다행? 무슨 개놈의 다행이야?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남편도 이 정도로 그쳐 다행이라고 하는데 혼자 난리 부르스였어요. 그 탓을 모두 부주의한 며느리 제게로 돌렸고요. 저 때문에 자신이 그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 이렇게 된 것이라고 계모임도 동창모임도 못 나가게 생겼다면서 어찌나 탓을 하던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용돈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러니 일단 진정을 하시고. 아들아,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겠어? 지금 네가 사과해야 될 게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걸 왜 네가 사과하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차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많이 아프시죠? 동창모임 친구분들께는 연락해 놓을게요. 제가 죄송해요. 됐다. 입에 발린 말 듣기도 싫다. 난 네가 일부러 비루칠한 건지 아닌지 내가 넘어지길 바란 건 아닌지 그게 더 걱정스러워. 아주 잘 됐다 싶겠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막말 세례가 원래도 지나치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에 대답하지 않고 자기 딸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은 언제 오니? 나 아무래도 우리 딸 간호 좀 받으면서 푹 쉬어야겠다, 이참에. 내가 아주 며느리 뒤치다꺼리 하느라 뼈가 삭는 줄 알았어.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오히려 살 것 같네, 살 것 같아. 아픈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달래려 했지만 시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며 역정을 내시었죠. 덕분에 병동 사람들이 저를 다 가엾게 보는 시선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가 태어나자 등장한 시누이는 저에게 갑자기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엄마를 모셔야 했다면서 저희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에 제가 참지를 못했네요. 뭐라고요?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데요. 아가씨는 어머님 아프실 때 본인은 바쁘다면서 제일 먼저 빠지려고 한 사람이잖아요. 문제에서 제일 먼저 도망치려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연이 없는 말 지어내는 데는 선수라니까. 엄마, 난 영원히 엄마 편이야. 나만큼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엄마, 좀 뭐라고 해봐. 세연이 왜 저래? 제가 쏘아붙이자 신우는 그제야 얼굴을 붉히며 꽁지를 쏙 빼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다주고 난 후에도 자꾸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와 함께 살게 된 이후로 기를 펴지 못하고 자꾸 저에게 맞추다 보니 속병이 났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외려 제가 할 말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앞으로 우리 엄마 잘 모셔요. 엄마가 나한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해가지고 언니 눈치 보느라 힘들어 죽겠단 말 하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가 성격이 드세 보여도 마음은 열어가지고 늘 사람 관계를 힘들어한단 말이야. 근데 가뜩이나 며느리로 언니가 들어와 있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니가 엄마 입장을 좀 배려해주고 미리 맞춰주면 좀 좋냐고요. 아가씨,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눈치 같은 거 안 보세요. 오히려 늘 혼나는 쪽은 저라고요. 화장실 바닥 미끄러웠던 것도 어머님이 세제로 청소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따라하다 그렇게 된 거라고요. 물론 어머님께 화장실 들어갈 때 조심하시라고 말했고요.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봐. 언니가 저렇게 바락바락 자기 할 말 다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빠도 너무해. 오빠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언니가 워낙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뚝 부러지는 성격이란 건 알겠는데 그것도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죠. 막말로 우리 엄마는 언니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대접은 해줘야죠.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엄마 밥 차리는 것도 귀찮아서 죽어한다고 하던데요? 찬밥 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다면서요? 아가씨 제발요. 저 어머니 찬밥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찬밥 드린다고 어머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니고요. 제발 제대로 된 정보나 듣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와서 사람 복장 뒤집어 놓지 말고요. 그래, 그만해 이제. 당신도 승희 너도 뭐 싸우려고 만났어? 그리고 승희 너는 왜 갑자기 와서 네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언제부터 오빠에 관심이 많았다고. 됐어. 필요 없는 참견하지 말고 얼른 니네 집으로 가.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남편은 거의 강제로 신우를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신우가 병원 앞에서 한 발자국도 안 갈 기세였거든요. 정말 싸가지를 밥에 말아먹은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태도에 눈이 돌아갈 뻔했죠. 사실 저희 신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외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대단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밥 먹듯 갈아치우는 사람이었어요. 외모와 재력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결혼할 사람을 판단하곤 했는데 그 눈이 지나치게 높아서 제가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노처녀였어요. 근데 신우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 딸에게 걸맞는 사윗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그 사윗감이란 가히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엔 신우 나이가 30 중반을 넘어갔으니 눈을 조금 낮추고 현실적으로 결혼 상태를 봐야 할 시기였는데 전 감히 이 생각을 입 밖에 비출 생각도 못했습니다. 두 여자는 거의 구름 위 자신들이 만든 왕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내 생각엔 강남에 한 재산 50억 정도 들고 있는 집이나 그도 아님 의사 정도 되는 남자가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그도 아닌 평범한 집이면 아예 결혼할 생각을 말아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손해인데. 맞아, 엄마. 근데 그나저나 그런 남자가 언제 나한테 오는 걸까? 아니, 솔직히 못생긴 세연이 같은 사람도 오빠 만나서 결혼하는 마당에 나는 왜 남편감이 안 나타난 거냐고.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봐. 다 좋은 남자가 오려고 이러는 거야. 언젠가 둘이서 저를 험담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에 낄낄거리며 제 딸도 저를 닮아 못생겼다고 맞장구를 치고 앉았더라고요. 정말 열이 확 받았죠. 게다가 신우는 말로는 자기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괜히 저를 공격하기 바빴지 막상 시어머니를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저런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거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날 대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중재다 뭐다 하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당신 아까 아가씨 말 들었지?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불보듯 뻔하더라. 분명 험담하고 나쁜 맘만 가득 놀아놨겠지. 그것도 사실이 아닌 정보들로. 나 시어머니 밥 새로 매일 지어드리고 틈나면 좋아하시는 반찬에 말하신 대로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손빨래하고 이것만으로도 아주 죽어날 것 같아. 더는 못 참겠어. 나도 내 회사가 있고 키워야 할 아이가 있어. 당신이 해결해. 나 이대로라면 어머니랑 못 살아. 저는 이때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강하게 나갔습니다. 지금 나와 이혼을 할 건지 아니면 분가를 할 건지 선택하라고요. 당시 그냥 남편에게 이런 선택지를 주지 않고 분가를 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무척 안 좋았고 남편 역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어머니 용돈이다 생계비까지 하니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나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모아 사는 것이 나은 판국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이토록 세게 나올지 몰랐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신이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돌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당신 지금 너무 상기돼 있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 말해서 상황 돌려볼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봐도 그래. 진즉에 내가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미안해. 주변 형들도 원래 이런 건 남자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 여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하다는 소리 하지 마. 어? 남편은 딸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애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았죠. 남편은 조용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무어라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는 한 며칠 정도 이어졌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했던 대화를 이어가고 다음날 또 이어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진 자세히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간간히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설득하려고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싶었는지 남편이 저희 부부방으로 건너와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어머니가 당신 귀찮게 안 할 거야. 힘들게 안 하실 거라고. 잔소리도 줄이실 거고. 본인 밥도 당신 바쁠 땐 직접 차리시기로 했어. 반찬 투정도 안 하실 거래. 정말? 정말 그럴 거래? 내가 다 약속 받아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이날 남편은 뿌듯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저도 같이 합가해서 살고 나서 처음으로 이날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시어머니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제는 좀 편한 나날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정도는 별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하셨는지 몸이 다 낳자마자 간간히 모임도 나가시고 개모임도 활발히 다니시고 동네 분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이나 저쪽엔 관심을 안 두려 하시더군요.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 변화가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안도하며 더 열심히 회사 일에 정진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조금은 살갑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괜찮은 제철 과일이 있으면 무조건 시어머니 생각하며 사다 드리고 깎아놓고 나가곤 했어요. 저는 이렇게 저도 변한 모습을 보였으니 시어머니에게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저 밉고 싫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한 며느리였다면 지금 그래도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만큼 며느리라고 생각해 줄 거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배반된 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친구들 목록인데 거기 몇 명 오는지 내가 적어놨지? 많이 참석한 이만큼 음식 준비가 중요할 거다. 대충 배달 음식 밀키트 뭐 이런 걸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손수 준비해놔라. 음식은 내가 적어놓은 대로만 하면 돼. 어머니, 이걸요? 이걸 저 혼자 다 하라고요? 아니,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 가짓수만 20개에 가까워요. 아니, 그럼 이걸 누굴 보고 같이 하란 거냐? 설마 나보고 같이 하자고? 나는 생일 당사자야. 어머님이 싫으시면 아가씨라도 불러주세요. 왜 좀 봐? 무슨 이 아가씨를 불러? 걔는 바빠. 시어머니는 A4 용지 3쪽에 달하는 음식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두신 목록을 전해주시며 반드시 그대로 따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저 혼자 하나요? 아가씨라도 부르자고 하자 시어머님 바쁜 애 부를 생각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걔는 요즘 새 남자친구 생겨서 아주 바빠. 지금 만나는 남자네 집안이 전부 을사란다. 그런 집안이니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 아무튼 걘 절대 부를 생각하지 말고 네 혼자 다 해봐. 요리도 실력이야. 자꾸 해야 는다고. 내가 너 이참에 요리 실력 키워줄란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저는 혼자 못해요. 제가 하면 절대 끝내지 못할 거라고요. 맛도 엉망일 거예요. 너는 왜 안 될 거라는 생각부터 벌써 하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억지 부리는 시어머니와 이때부터 저는 갈등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이까짓 거 하나 못하냐면서 눈살을 찌푸리다 그럼 그날 하루만 요리 도와주는 아줌마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화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확 엎을까 하다가 참을 인자를 새기며 한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생일 당일 꼭두 새벽부터 도와주실 아줌마를 기다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날까지 야근했던 터라 무척 피곤했지만 그래도 바카스 몇 개를 비워가며 정성스레 잡채를 조물거리고 있었죠. 근데 낮 12시가 되어도 도와주시는 분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어머님. 왜 안 오시죠? 설마 오는 길을 잘못 보내드린 건 아닐까요?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아이고, 사람을 뭘 불러 부르긴. 사람 돈 주고 부르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곶갓 음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해라. 너는 하여튼 엄살도 참 심하다. 이깟 부엌일 뭐가 힘들다고? 네? 아니 그럼 안 불렀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자기가 불리해지니 입을 안 열더라고요. 제가 화가 난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자기는 친구들 맞이해야 한다며 딴 곳으로 가버리시더군요. 그러면서 너 이거 음식 다 해놔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너 자랑도 할 거고 하니까 면이 서야 돼. 그리고 너한테 수고비는 따로 챙겨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일단 만들어. 섭섭치 않게 챙겨줄 테니까. 하는데 수고비 얘기에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수고비를 챙겨줄 거란 기대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준다고 해도 겨우 5만 원 주고 입을 싹 씻을 양반이었죠. 수고비를 바란 게 아니고 도와주실 분을 바란 건데 그때 심정은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이대로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들어오시고 저를 아는 체하며 분위기가 풀어지자 저도 화를 누그러뜨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다니며 며느리가 음식 만들었다며 신나선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지 몰라. 얘가 아주 어른 모시는 걸 찰떡같이 잘해. 아유 그래 참 부럽다. 며느리가 이런 상도 차려주고 말야. 저는 생신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른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음식을 만들 뿐이었죠. 우리 딸애는 제가 안 되어 보였는지 나중엔 부엌으로 들어와 자기가 돕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을 부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늦은 밤중이 되었을 땐 단둘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신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먼저 얄밉게 선수를 쳐서는 너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아휴,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뒀지. 잘 뒀어. 진짜로. 아까 내 친구들이 다 너를 칭찬하고 난리더라니까.
불고기도 얼마나 맛있던지. 얘, 너 그러지 말고 나중에 음식점 차려도 되겠더라. 그거 해도 대박 나겠어. 아무튼 잘 먹었다. 내 선물은 이걸로 받은 거로 하마. 어머님, 선심 쓰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남자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돕지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뒤처리까지 다 했다고요. 10분 넘는 어머니 친구분들 먹을 음식이며 마실 거 제가 다 준비해야 했다고요. 그래 알았어. 얘는 한 번 했으면 그냥 기분 좋게 끝내면 되지. 끝까지 뒤끝은. 넌 그게 문제야. 알았어 알았다고. 그래도 남의 자식 며느리들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생일이면 명품백 사주고 그런다던데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잖아. 어머님, 저희도 용돈 드렸어요. 해외여행 버금가는 생신 용돈 입금해 드렸잖아요. 설마 못 받으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요즘 일하는 것만으로도 죽으려고 하는 거. 근육통 와서 너무 힘들었대요. 다음부턴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저희가 생신 용돈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용돈도 챙겨가셨으면서 그런 말은 그만하세요. 너무 염치 없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남편도 이날은 많이 짜증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렇게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말엔 꼼짝 못하시고 입술을 뿌르륵 내미시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날 남편이 가세하여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 조금 소가리를 했을 듯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대신 따지고 물어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생신이 한바탕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후론 조금 집안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행사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냥 밖을 다니시며 집안엔 덜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징조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시 이 평온한 상태에 굉장히 만족하며 생신이 끝난 것에 기뻐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바로 시댁 식구 쪽에서 말이죠. 처음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로 전화가 와서 얼른 집에 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전화를 끊는 것으로 보아 급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혹시나 이 사람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어 가슴이 덜컹덜컹 하더군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한복판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떡하면 좋니? 내가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갔어. 미경이 그년만 믿고 투자한 돈인데 나 이제 어떡하면 좋으냐. 그 나쁜 년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한 돈이 날아갔다뇨. 어디에 투자를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합가한 지 5년의 세월이 다 되었을 시점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죠.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인데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려 했을 땐 이미 시어머니의 지인분이 회의로 튀어 찾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손으로 몇 번이나 얼굴을 쓸어내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엔 남편의 돈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이 모든 경악할 상황 앞에서 그만 기가 차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그 매일 나가시는 그 모임 지인분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 몰래 어머님 뒷돈을 대주었고? 당신 정말 미쳤어? 아니 나 몰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면 상의를 했어야지. 돈 문제를 어떻게 덥석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고. 미안해 여보. 하도 어머니가 간절해 보이셔서. 지금 그게 말이 돼? 얘야, 우리 아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다 나 때문이야. 모자란 나 때문이야. 내가 각막이라도 팔든 신장이라도 팔아서 돈 마련해 줄게. 내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그 투자권에 솔깃했나 봐. 듣자마자 그만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다. 근데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너무 그러지 말어라. 정말 이놈의 시댁 식구들이 저와 원수이긴 한가 봅니다. 남편이란 놈도 저 몰래 돈을 갖다 퍼날랐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당시 시어머니에게 생긴 빚이 꽤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팔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집만큼은 유산으로 마련한 거라며 고수하고 싶어 했죠.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태준 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돈 갚아드릴 생각 없어요. 저도 제 회사 운영할 자금 필요하다고요. 아가씨한테 손 벌리세요. 얘, 걔가 무슨 돈이 있어. 겨우 초등학교 교사인 애가. 하지만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엄마를 사랑에 맞지 않는다는 신우이 역시 제 엄마에게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냐면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 절대 못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아유, 내가 그러니까 엄마 그 이상한 아줌마들하고 몰래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그 아줌마들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는 왜 딸 앞길을 막으려고 해? 도움은 못 줄망정. 세훈이랑 오빠가 힘 좀 써줘요. 나야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 월급으로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내 결혼 자금만으로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요. 신우이는 며칠 동안이나 시위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못 준다 버팅겼고요. 하지만 신우이도 발을 뺐겠다. 시어머니는 죽어도 돈이 없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덕분에 저희는 모아둔 돈을 싸그리 날렸고 갚아야 할 빚은 지인분에게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빌리기 위해 정말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 비참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큰 민폐를 끼치고 잘못했음에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저에게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니 너무 아들을 닥달하지 말라고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나요? 내가 비록 큰 잘못하긴 했어도 내가 너 딸도 키워주고 집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있잖니. 그러니 네가 이번만 눈 감고 잘 넘어가줘라. 내가 앞으로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잘해주마. 지극히 자기 아들과 비슷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고 그냥 며느리 대접은 됐으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 말에 넘어가 투자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점은 시어머니의 투자 사기건이 끝나고 난 후 몇 달간은 거의 집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며 제 딸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자처하시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제 눈치를 보며 생활하신 게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더는 마음에 짐을 얹고 살고 싶지 않아 그 일을 잊으려고 애쓰던 중 우리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죠. 딸아이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 명문고에 진학했는데요. 대학을 보는 기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것을 벌써부터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딱히 큰 지원 못 해주고 학원만 다니게 한 것이 미안해 지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별건 아니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우리 딸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고구마 마탕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알았지? 엄마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뭐하러 마탕까지 만들었어.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딸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의젓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주었고 바쁘게 조리해 내놓은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어주고는 했죠. 저는 이 소소한 행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그렇게 함께 산 지 7년째 되던 날 행복이 행복을 물고 들어오듯 좋은 일이 생기었네요. 바로 저희가 그토록 열심히 부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한강뷰에 저희가 원하는 조건이 모두 갖춰진 곳이었어요. 꼭 가고 싶었죠. 물론 2년 전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빚 갚기도 허덕이느라 아파트 청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주는 꿈도 못 꿨겠지만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한창 호황기인지라 지인에게 빚도 갚고 자금이 넉넉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척척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끼리 살 수 있게 되었다며 아파트 입주하는 날 소소한 파티라도 열자고 제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지는 몰랐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심각한 얼굴이 되어서는 아가씨를 집으로 부르고 가족회의를 소집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거 말이다. 네 아파트 청약. 세상에 너무나 잘된 일이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신우 결혼 선물로 딱이지 않을까 싶구나.
얘가 드디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시기가 딱 겹치지 뭐니. 니들이 통 크게 내줘라. 뭐라고요? 저희 아파트를 신우이 결혼 선물로 해달라고요? 언니, 나도 세훈이랑 오빠한테 언제 발표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사실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고 결혼하는 집안이 워낙에 대단한 집안이라 혼수도 못 해갈 것 같았거든. 근데 아파트라니 완전 딱이지 뭐예요? 신우이는 흥분한 얼굴로 자신이 결혼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며 여기에 구색을 들어맞추기 위해선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제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신우이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는 동안에도요. 남편 역시 어릿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대는 하고 싶으나 두 사람에게 발표선 세월이 워낙에 길어서 그런지 또 옴짝달싹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질러 버렸습니다. 아니,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제가 7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수많은 수모들, 사기당한 거 뒷수습 시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파트까지 내놓으라고 하다니요.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이 아파트 절대 드릴 생각 없고요. 이건 저희 거예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하는 뻔세냐? 얘, 너 지금까지 여기서 누구 돈으로 호의회식했는지 잊었냐? 니들이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었어. 네 시아버지 유산으로 마련한 집이잖냐. 그 순간 저는 정말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집을 마련해 주시면 뭐하나요? 그걸 역시 시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가하게 된 것이었고 매달 용돈 드리느라 손해를 본 건 저희였는데 말이죠. 어머님, 투자 사기 당해서 저희가 빌고비로 돈 마련해 드린 거 잊으셨나 봐요? 어떻게 그걸 잊으실 수가 있죠? 사람이라면 잊으시면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께 수족처럼 잘해드리려고 한 거 그거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저한테 이런 뻔뻔한 짓은 하지 마셨어야죠. 어떻게 아가씨 선물로 아파트를 달라고 하세요? 아가씨가 도대체 저희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요? 버럭 소리 지르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흠칫하더니 아무 말 못하고 시어머니는 꿋꿋이 가족이 서로 도와야 가족이지 돕지 못하는 가족은 필요 없다며 저를 이기적이라고 몰아갔습니다. 너 같은 이기적인 애는 처음부터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쩜 이렇게 네 사리사욕 채울 생각만 하냐? 부모한테 가정교육 못 받은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쩜 이렇게 빈티가 나는지. 내가 그래서 너 간호사 나부랭인지 뭔지 하는 애라고 할 때부터 결혼 반대한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쳤습니다. 뺨이 쫙 돌아가며 얼얼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보는 건 처음 있는 경험이었어요. 남편이 당황해 시어머니를 말리는 사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어요. 누군가 저를 향해 미친 하극상이라고 비난한데도 상관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껏 참아왔던 것들, 당해왔던 것들, 이것들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당신 아들은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어디 갈 회사 없이 전전하는 백수에 제 벌이로 지금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혼하기 딱이겠네요.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갈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랑은 가족으로 살기 싫어요. 제발 꺼지세요. 어머, 저 되게 많아질 것이... 뭐라고? 시어머니는 제게 뺨을 맞은 게 분했는지 한쪽 뺨을 감싸쥐고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그것을 보고 있었고요. 시누이는 이 와중에도 다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오빠 백수야? 이게 또 뭔 소리야? 명세가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교사 시누이는 자기 오빠가 쭉 성실히 회사 다닐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태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몰랐나 봐요. 시누이가 허둥지둥하자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네 오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당해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신세라고요. 대기업도 나이 먹으면 잘리는 거 몰라요? 이인은 미래 대비며 이런 거 회사 다니는 동안 하나도 안 내놓았던지라 더더욱 갈 데 없어요. 아마 저한테 평생 빌부터 살 계획이었겠죠. 근데 이제 보니 필요 없겠네요. 이 남자도 제가 믿고 살 남자는 아니고 제 시댁도 미친 사람들 뿐이니 여기서 제가 계속 인연을 맺고 산다면 저도 똑같이 미칠까 겁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끝내기로 해요. 잘 살아요, 아가씨.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노하셨지만
그 손길은 곧 남편과 시누이에 의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가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보다 이혼을 선포했다는 것에 더 충격을 먹곤 몇 날 며칠 빌어댔습니다. 저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 딸이 한 번만 아빠를 봐주자고 하는 말에 겨우 마음을 돌렸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신 시어머니와 연 맺고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가씨와도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지켜질 약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는 볼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받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하여 저는 갈 데 없는 백수 남편을 끼고 지금 이날 이때껏까지 살고 있답니다. 새롭게 당첨된 청약 아파트에서요. 요즘은 하루하루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무엇보다 시댁에서 독립하여 저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고요. 웬만하면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딸 수험 뒷바라지하느라 조금 바쁘긴 한데요. 오랜만에 엄마 노릇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한결같이 부족한 엄마 곁을 지켜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껏 풍파 많아 힘들었을 집에서 홀로 꿋꿋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남은 수험생활 화이팅하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 독감 조심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여러모로 장가가라는 잔소리로 힘들었던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이제 저도 좋은 짝을 찾긴 했는데 역시 결혼이란 주제는 쉽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꽤 큰 고민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방향이 희한하게 가는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졌죠. 그래서 사연을 한번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고 저와는 6살 차이로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3년 전쯤 이미 장가를 가버린 저의 아주 절친한 지인 형이 소개를 시켜주었는데요. 사실 요즘 들어 생각해보면 이 인간의 속내가 무엇이었던 건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저에게 숨기면서 만나게 해주었던 걸까요? 솔직히 길을 가다 누구라도 눈을 확 뜨고 돌아볼 법한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같은 외모를 가진 여친이다 보니 처음에는 저도 무척이나 감사한 기분이었어요. 사진을 보자마자 전 거의 기겁이 아닌 기절을 할 수준으로 놀랐죠. 와, 이분이 이미영 씨? 그러니까 나랑 이번에 소개팅한다는 그 여자분이야? 진짜 엄청나게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람이 형 주변에 있었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사실 이 형은 본인도 외모가 좀 되고 직장도 대기업인데다가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긴 했어요. 그래서 본인 부인 역시 아주 부잣집 딸에 무용을 하는 아름다운 분으로 잘 만났고요. 얼마 연애도 하지 않고 금방 결혼하긴 했지만 아주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이 부인분, 그러니까 제가 형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의 인연이 건너 저에게 닿게 된 거예요. 이때 얼마나 이 형에게 제가 고마웠겠어요. 앞서 만난 여친이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요. 저는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기운내라며 곧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예쁜 사람을 제 앞에 데려와 준 거예요. 당시 이 형이 했던 말들도 저는 하나하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영준아, 여자들은 다 거기서 거기야. 너무 고민할 것 없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인연은 다 있어. 여러 만나보면 거기서 자기 짝꿍을 잘 찾아갈 수 있어. 주눅 들지 말고 얼른 빨리 그 나쁜 여자는 잊어버려. 내가 얼른 새로운 사람, 아주 예쁜 사람으로 소개시켜 줄 테니까 기대해. 우리 와이프 아는 동생들 중에 아직 결혼 안 한 여자애들 엄청 많아. 알았지? 이때는 그냥 대중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형은 맨날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었거든요. 이것저것 자랑은 많이 하지만 정작 딱 이득 챙겨야 할 때는 조용하고 본인 이득 볼 때는 얼마나 쌍심지를 키고 달려드는지 그런 부분에 많이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거든요. 솔직히 기대도 안 했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저에게 사진까지 보내주고 실제로 소개팅하는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나타나서 저를 응원해준 거예요.
이때 이 옆에서 수줍게 웃고 있던 제 여친은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솔직히 나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새삼스레 달달 떨면서 연락을 했고 웃으며 전화를 받아준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날 저녁에 또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몇 번 더 만나다가 제대로 교제를 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집에는 제가 누굴 만난다는 말을 도통 하지 않아서 먼저 결혼한 여동생이며 부모님까지 다들 근심이 많았어요. 그러던 말던 저는 집에는 숨긴 채 몰래 여자친구와 만나가면서 조금씩 사랑을 싹 틔워나갔어요. 이전 연애에 있어서 큰 상처가 있긴 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고 했던가요? 여친과 저는 집도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이라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데리러 가기도 하고 여친이 이 근처에 오기도 하면서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둘이 얼굴 마주하고 추억을 쌓아가다 보니 점점 정이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만난 지 몇 달쯤 지나고 제가 집 앞에 데려다 주려던 차에 그만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겪게 되었어요. 다름 아닌 여친의 아버님이 집으로 들어오시는데 딱 마주쳐버리고 만 거예요. 집 근처에서 만나는 것이다 보니 당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기가 너무 이르다 싶더군요. 아버님, 저기 안녕하십니까? 저 미영이랑 만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이때 엄청 바르르 떨면서 입술을 얼마나 깨물었는지 몰라요. 마스크 속으로 입모양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연신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하겠더군요. 원래 남자가 처음으로 자기 애인의 아버지를 뵙는 자리는 다 이렇게 긴장을 한다지만 특히나 많이 날카로운 인상이셔서 그런지 더욱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이 저를 좀 상처 입게 하시더군요.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의 부모님을 만나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무례한 대우는 처음 받아본 거예요. 미영아, 이건 뭐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말뼈닥이야? 아니, 어떻게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역대 제가 겪어본 이야기, 그리고 들어본 이야기 중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눈이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묻는데 그제서 저를 흘끔 보시더니 무슨 원수진 사람 마냥 대꾸를 퉁명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쪽한테 안 물어봤어. 왜 대답해? 누가 물어봤냐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평소에 무른 성격에 별로 화내는 타입도 아닌 저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표정에서 티가 났던지 여친은 곧장 제지를 했어요.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남자친구야. 그렇게 부르지 마. 여친도 엄청 당황하긴 했지만 얼른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고 계속 싸늘한 분위기는 이어지더라고요. 결국 여친의 아버님은 저를 대강 보지도 않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여친도 양쪽 눈치 바삐 살피다가 쫓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때 돌아와서 내내 찝찝한 기분이었지만 하도 여친이 풀어주겠다고 애쓰는 바람에 조금은 속을 풀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갑자기 식사를 한답시고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친이랑 잘 만나고 있긴 하지만 너무 급전개인 것 같고 게다가 분위기도 좋지 않았었잖아요. 안 내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빠랑 우리 아빠는 나한테 있어서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나는 두 사람을 제일 좋은 타이밍에 만나게 해주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오빠도 찜찜해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좀 만나주면 안 돼? 그렇게 나가게 된 자리에서 전 공포영화보다도 충격적인 일면을 보게 되었다고 하면 믿어지실까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친 아버님을 만나는 자리일 뿐인데 뭔 그런 드라마 같은 스펙타클한 일이 다 있냐고 말이에요. 확실히 이날 아버님이 제 눈치를 보시긴 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여친이 아버님한테 뭐라 했다는 게 거짓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여친이 자리를 비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자네 집 자가인가? 자네 아버님 집이야? 살다 이런 무례한 질문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딸이 만나는 남친이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보고 정말 여러모로 이해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남의 집이 작아냐고 묻는 거예요. 일단 저는 숨을 좀 고르고 대답을 했어요. 저기 글쎄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 어찌 보면 약간은 버릇없게 답했던 것일까요? 어른이 묻는데 시원하게 말을 안 한다고 확 꼬집든 말을 하시더군요. 무슨 대답이 그래? 어른이 묻잖아. 그럼 맞게 대답을 해야지. 이건 시원찮아서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 집이 자가인지 아닌지도 몰라. 이때 머리가 쭈뼛 서는 듯한 불쾌감이 엄습했고 역시 이분에 대한 인상은 더 나아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여자친구가 오길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화장실 쪽을 봤지만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집을 지으셨고 자가가 맞습니다. 이렇게 무뚝뚝하게 말을 툭 끊어서 답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뭔 본물이 터지듯 아주 질문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을 지어? 건물주야 뭐야? 아니면 그 뭐야? 집 짓는 일 하는 건가? 무슨 일 하시는데? 네,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이쯤에 와서는 그러는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시냐고 여쭙고 싶더군요. 이날이 아무리 토요일이었다지만 오전 일찍부터 이렇게 딸내 커플 만나러 나오신 걸 보니 본인도 그렇게 크게 메인 직업은 아니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첫인상부터 좋지 않았던 거로 저는 썩 좋은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뭔가 완전 빈정거림과 분노가 일어나려는 차에 여친이 돌아왔고 그쯤부터 아버님은 말을 끊으시더니 그냥 밥을 드시기만 하시는 거예요. 이날 식사도 아버님이 사셨고 대뜸 제 연락처를 물으시더니 사라지셨어요. 여친이야 그 사이에 무슨 질문이 오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어요. 무척 용 쓰고 있는 거 아는데 거기다 대고 너희 아버지가 이런저런 질문하더라 이러면서 판을 다 깨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여친을 무척 좋아하고 아끼고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래오래 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아버님이 좀 걸리긴 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인생사 다 제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설마 이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아무래도 우리 둘은 인연이 아닌가 싶어서 엄청나게 고민이 되더군요. 그리고 우리 둘을 소개시켜준 형이 무척 원망스러워지게 되었고요. 사건의 발단은 사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되었을 이야기지만 제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이에요. 제가 카톡 사진을 여친과 함께 찍은 것으로 바꿔두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친구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이 친구는 저와 여친을 소개해준 형과도 어느 정도 아는 사이거든요. 영준아, 오랜만에 카톡 사진 바꿨구나. 너 여친 생긴 거 들었어. 사진 보니까 되게 예쁘시네. 이렇게 말을 하기에 저도 약간은 들뜬 투로 대답을 해줬는데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 이상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 전에 형네 집에 갔었거든. 우리 거래처랑 형네 회사랑 은근히 연결되어 있어서 얘기할 게 있었어. 그래서 너 여친 생긴 것도 알았지. 형이 소개시켜줬다며? 그런데 너가 그런 쪽을 크게 신경 안 쓰는구나. 앞 얘기야 대강 흘려들었는데 뒤로 갈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얘가 말을 어렵게 하는 애도 아닌데 끝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쪽이라니 그게 뭔데? 그러자 친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요즘 그게 뭐 별거냐는 식으로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이 말이 더더욱 돌연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황당하고 말 같지 않게 들렸어요. 아니, 너가 만나는 분 그 뭐야 한번 갔다 오신 분이라며? 내가 말을 좀 잘못했다. 요즘엔 그게 흠도 아니지. 내 주변에도 돌신들 많거든. 요즘 뭐 오래오래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니까 다들 그렇게 살지 뭐. 이러니 저는 말꼬리를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는 제가 몰랐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던 모양인지 계속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더군요. 잠깐만, 너 말 좀 똑바로 해봐. 돌싱이라니? 내 여친이 돌싱이라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야. 누가 그래? 형이 그랬어? 뭐? 아니, 저기, 그게 말이야, 영준아.
친구는 왜 공이 자기에게로 넘어왔는지 골치 아프다는 투로 한창 말을 끌더니 결국은 여차저차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서 거의 두어 시간을 이를 손에 잡을 수가 없었어요. 어찌 생각해보면 저도 여친에 대한 감정이 꽤 진지하고 깊어졌던 것 같아요. 돌싱이란 말도 저에겐 너무 자극적으로 들리긴 했지만 일단 결혼이니 뭐니 그런 전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이렇게 일상이 멈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알고 소개를 시켜준 것도 아니고 형도 말하지 않고 여친도 저에게 이런 뉘앙스를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걸 이렇게 돌고 돌아서 알게 되다니 게다가 저한테 말을 안 했으면서 제 친구한테 제 얘기를 해가며 그렇게 말이 된 형은 뭔가요? 이쯤 되니 누구부터 잡아서 사단을 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더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졌던 건 여친이니까 이날 내내 여친의 연락에 답도 안 하다가 밤 늦게쯤 겨우 전화를 걸었어요. 참 야속하게도 아주 반갑게 받는 거예요. 오빠, 오늘 일이 많이 바빴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걱정했잖아. 퇴근하고도 계속 오빠 전화 기다렸단 말이야. 이때 침을 겨우 한번 삼킨 다음 갑갑한 상태로 말을 뱉게 되었답니다. 그래, 미영아, 미안. 연락 못해서. 저기,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답해줄 수 있어? 그러니 이 말에 약간 여친이 긴장하는 것 같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래, 편하게 말해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렇게 답을 주고받을 때만 해도 너무 평소 같은 여친이라 혹시 제가 잘못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낮에 전화했던 친구가 사람을 착각한 건 아닐까, 아니면 뭐가 어떻게건 꼬여서 잘못된 것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불안한 감은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어쩐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전 힘겹게 띄엄띄엄 말을 건넸고 여친의 답은 생각보다 그리 늦지 않게 돌아왔어요. 저기, 내가 오늘 친구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얘가 준현이 형네 갔었나 봐. 그래서 내가 연애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고. 그래서 나보고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서 어찌저찌 말을 겨우 꺼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는 마디마다 침이 꿀꺽 넘어가고 목소리가 떨렸던 걸까요? 여친분이 돌싱이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나는 전혀 몰랐던 얘기라. 근데 이 얘기가 맞는 거야, 미영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야. 그러자 여친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했는데 이 공백마저도 확 불안감이 닥치는 거예요. 내 말에 바로 단 몇 초 만에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 맞는 건가? 이러면서 머릿속이 마구 복잡해지려는 차에 답이 돌아왔어요. 오빠, 맞아. 나 25살 때 결혼했었어. 그리고 2달 뒤에 이혼했어.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꽉꽉 메인 나사들이 쭉쭉 풀어지면서 내동댕이 쳐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친이 누군가와 결혼했었다는 사실이 싫은 건지 아니면 숨겼었다는 것이 싫은 건지 등등 내가 너무 선물인 건가, 결혼이나 연애나 어찌 보면 큰 차이도 없지 않나 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었어요. 오빠, 나는 숨길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이거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나는 오빠가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소개받을 때 다 전해진 줄 알았어. 아무래도 뭔가 좀 생각할 텀이 필요해서 말이 없었는데 여친은 제가 이렇게 말이 멈춰 있는 걸 보고 본인 딴에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나 봐요. 점점 말이 느려지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 많이 실망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알고 만났던 게 아니었구나. 모르고 알았으니. 그래, 오빠도 많이 놀랐을 거야. 내가 이래서 연애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 결국 다 이렇게 되네. 오빠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을게. 전화 끊을게, 오빠. 이러면서 스스로 뭔가 후루룩 정리를 하는데 전화를 끊는 거예요. 이렇게 끊어버리는 여친이 뭔가 안쓰럽고 안타깝게 느껴지면서도 가타부타 사정을 잘 모른 채 마음을 많이 주고 정이 들어버린 나는 뭐가 된 건가 싶어 그냥 아주 정신이 사나워졌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럼 나는 그게 그렇게 걸리는 건지,
결혼 갔다가 이혼하게 된 사람은 내 기준 안에 아예 없던 사람이니 내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괴롭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여친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다면 이게 왜 고민이겠고 왜 괴로움이 있겠어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까지 떠올리는 인연이었기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진 저는 이후로 그 형에게 전화해서 따질 마음의 기력조차 없었어요. 이제 와서 따진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나요? 여친이랑 헤어질 작정이라면 뭐 만나서 형 멱살이라도 잡고 사람 갖고 장난하냐고 호통이라도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뭘 뒤집고 한다고 해봤자 여친을 향한 마음은 사그러들질 않고 여친의 결혼 여부 사실도 변치 않는다는 걸 며칠 걸려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어렵게 여친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 제가 궁금해했던 것들을 몇 가지 물어봤어요. 미영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 나도 궁금한 게 있고 알고 싶은 게 있어. 너를 추궁하고 어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너를 자세히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대답해 줄래? 오빠 괜찮아. 뭐든지 물어봐. 몇 번이나 머릿속을 맴돌던 말들을 저는 차근차근 떨면서 뱉어냈고 왜 여친이 이혼을 했는지 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아이는 없었더군요. 당시에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아빠가 하도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래서 웬만하면 나도 아빠랑 결혼 관련 얘기는 이제 안 해.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빠 회사 친원분의 아들이었거든.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야. 결혼하고 나서 내내 안 맞는 것도 많고 많이 싸웠어. 조금만 더 버텨보려고 하는 걸 내 쪽에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낸 거야.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여친 아버님의 이야기는 정말 여러모로 머리가 지끈하게 만들더라고요. 요는 아버님 회사에서 나름 유망하고 앞길 탄탄한 정치길 잘 잡은 상사분이 있었나 봐요. 집도 유복하고 아들은 나이가 찼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고 아버님은 자기 딸이 뭐라 생각하건 크게 관심 없이 결혼을 추진했나 봐요. 여친은 예쁘장한 외모고 당시 어렸으니 잘 몰랐지만 아무래도 결혼해보니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당시 어머님은 꽤 반대하셨다는데 역시나 이혼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그 뒤로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이도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내가 외동딸이다 보니 그 가운데 껴서 중재하느라 힘들어. 나도 아빠 마음은 알지. 우리 아빠는 본인이 처가살이 하면서 아주 고생했거든. 없는 집에서 태어나 있는 집으로 장가오면서 서름을 겪은 게 꽤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이게 뭐야. 결국 자식도 똑같은 상황으로 내모른 게 되어버렸잖아. 우리 집이 그렇게 없는 집은 아닌데 그냥 아빠 혼자 엄마한테 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어쩌다 보니 이렇게 깊은 얘기까지 들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여친의 부모님은 약간 냉랭한 분위기가 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이래저래 자기 딸이 이후로 연애를 하거나 어쩌거나 하면 그렇게 날카롭게 쏘아붙이시거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나 봐요. 여기까지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게 되더군요. 그렇다고 저한테 함부로 그러도 괜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배경이 있었나 보다 잠시 머릿속을 환기시킨 것뿐이에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친의 결혼이었지만 내용을 듣고 보니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었고 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상태로 결정했던 것이더군요. 그것만 생각해도 약간 한시름 놓였어요. 이쯤 와보니 여친의 결혼 문제가 마음에 걸렸던 건 뭐랄까 속된 말로 어떤 하자라고 여겼었던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여친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있으니까 그 전에 나 말고 절실하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큰 절차를 거쳤다는 게 힘들었었나 봐요.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나니 여친도 꽤 그나름의 상처가 컸던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묻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혼 자체에 대한 상처도 크겠지만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아주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모양이에요. 오빠가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았어. 이건 뭐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알고도 오빠가 이렇게 나를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허탈한 부분도 있었고 한편으론 오빠한테 미안하기도 해. 하여간 여러모로 모든 문제는 이 소개를 주선한 형한테 있다고 생각되면서도 만약 제가 알았다면 소개를 과연 받았을지 모르겠더군요.
곧 40을 앞두고 있는 나이라고는 해도 내키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우리의 인연이고 타이밍이 이랬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미영아, 사실 나는 처음에 놀랬어. 솔직히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 듣고 많이 놀랐어. 그저 너가 엄청 많이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다가 헤어졌구나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걸로 충분해. 우리 사이에 달라진 건 없어. 이렇게 시끄러웠던 흐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둘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고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제법 큰 사건을 겪고 나니 이후로는 헤어지던지 아니면 완전히 밀착되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와중에 여친 아버님이 저한테 엄청 까칠하게 대하셨던 것도 약간은 이해가 갔었고요. 의뢰에 있을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깊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헌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자네 지금 어디인가? 내가 오늘 포천 쪽에 가야 해. 시간 되면 같이 가겠나? 뭐 때문인지 몰라도 갑작스러운 전화에 저는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냥 같이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날 여친과의 만남이 있었는데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어쩌면 저는 비밀로 하고 만나자는 부분부터 약간 쎄함을 느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번 어른 말을 나름 거절 안 한답시고 다 새겨듣는다는 마음으로 싫은 티 안 내고 그냥 쭉쭉 따랐던 거예요. 그냥 마주친 모르는 어른도 아니고 여친의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어디쯤에서 잘랐어야 하는 건가 뒤늦게 후회가 돼요. 일단 이때 통화하고 찾아뵐 때까지만 해도 별일은 없었어요. 포천 쪽에 가신다고 하는데 저보고 태워달라고 하셨고 거기서 잠깐 밥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친구들 만날 일이 있어. 내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운전을 못하거든. 내친 김에 사윗감이라고 자랑도 하고 자네 운전 실력도 좀 보고 하게. 같이 가주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셔서 크게 긴장 안 하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만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웬 친구분들을 만난다고 하시더니 밥집 앞에서 한창 어른들 셋이서 술만 드시고 마구 떠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서 너무 뻘쭘해서 그냥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고요. 그런 와중에 마침 진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아니 도둑이랄 건 없지만 정말 오랜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거 있죠? 저에게 여친을 소개시켜준 그 입만 번지르르한 형 말이에요. 아, 네, 형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자 형은 약간 머쓱해하며 말하더군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야. 저기 내가 재영이한테 얘기를 들었어. 그 뭐야, 미영씨 결혼했었다는 얘기를 내가 깜빡하고 안 했었나 보더라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그 뒤로 어찌 되었는지 통 근황을 모르니까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락이 늦어진 거야. 별거 아니라니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끌려와서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앉아있는 게 너무 이상하고 엉성하게 느껴졌어요. 형, 근데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건데요. 형도 결혼했으니까 장인어른이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연애할 때 여친 부모님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그 무렵부터 한숨이 팍팍 나면서 하소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지금 휴일인데 이렇게 끌려와 있어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저도 잘 지내보고 싶어서 아버님이랑 1대1로 온 거예요. 근데 계속 술만 드시고 저는 무슨 대리기사도 아니고 첫 만남 때도 그랬지만 내내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자 형은 그런 얘기는 몰랐었으니 약간은 심각하단 투로 말을 하더군요. 나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을 뵙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뵈지는 않아. 그리고 결혼 전인데 무슨 여친 부모님을 그렇게 가까이서 자주 보려고 해? 감정만 나쁘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오늘은 적당히 넘기고 다음에는 네가 좀 알아서 연락을 잘라. 맨날 허튼 소리만 하는 형이지만 그래도 확실히 결혼해선 저보다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받아들고 좀 있다가 그러고도 두어 시간이나 더 지나고 일어나게 되었지 뭐예요. 저기 아버님 많이 취하셨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될 것 같아요. 일행분들도 집에 가시는 분위기인데. 소중한 휴일을 다 날린 것도 기분이 안 좋고 좀 나아지는 듯 했더니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말투에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정점은 그게 아니라 돌아가는 차에서 취한 상태로 중얼거리시는 말이셨어요. 이게 취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담을 치기에 싫어서 슬쩍 내보내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결혼하면 같이 살자는 말씀이세요? 이상하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말투가 그렇게 취한 것 같지도 않고 또박또박 대답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 같았어요. 아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미영이가 외동이야. 날 혼자라고. 쟤 보내놓으면 쟤네 엄마랑 나는 외로워서 죽을지도 몰라. 요즘들 같이들 많이 살지 않아. 혼자서 살다 굶어 죽는 시대에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무슨 술주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고약하게 하시는 건지 너무 불쾌했습니다. 가뜩이나 감정도 안 좋은데 무슨 처가랑 같이 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무튼 이때 씩씩대면서도 속으로는 바짝 누르면서 집에 왔고, 진짜 이 연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평생 저 아버님 등살에 눌려 살 것 같은 기분에 너무 답답하더군요. 헌데 이후에 들은 여친 말로는 이미 집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다더군요. 아빠는 아직도 뭔가 꿍이 있어. 오빠한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시집 간다는 딸내미가 미운 거지. 그리고 엄마도 찬성하고 있으니까 엄마도 얄미운 거고. 아빠는 나 시집 보내면 엄마랑 단둘이 남는데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나 봐. 계속 결혼 늦게 하라고 난리더라고. 제 마음은 별로지만 아무튼 저도 우리 집에 뭔가 말은 해야겠는 거예요. 누구랑 만나고 다닌다는 걸 눈치채셨는지 집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였고 엄마는 밥을 같이 먹자고 굳이 자리를 만들어버리셨어요. 대신 전 시끄러운 여동생은 안 나오게 해달라고 엄마에게 단도리를 했고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저와 여친 이렇게 넷이서만 만나기로 했어요.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이라 아버지 좋아하시는 감자탕 집에서 만나기로 했답니다. 확실히 여친도 부담이 덜했는지 자기도 감자탕 좋아한다며 반기더라고요. 와, 너무 좋아, 오빠. 근데 진짜 정말 그렇게 간편하게 배워도 되는 거야? 난 과일 바구니나 꽃이라도 사가고 싶은데 말이야. 아니야. 진짜 편하게 보고 싶어서 그러신데. 집으로 초대하면 서로 부담스럽고 사실 만나고 싶다고 한 것도 엄마의 의견이 더 커서 아버지 좋아하는 걸로 맞춰서 그냥 식사나 하자는 거야. 미영이는 몸만 편하게 오면 돼.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말 같지도 않게 상황이 꼬인 것이 하다 진짜 이러실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이 자리에 글쎄 여친 아버님이 따라오신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 이 앞전에 포천에 가서 운전기사만 하고 돌아온 기억으로 이후로 밤 늦게나 새벽 일찍 일하는 중 갑자기 하시는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는데 대뜸 그 자리에 같이 나타나셔서는 곤란한 얼굴의 여친과 함께 저를 마구 노려보시는 거예요. 아버님, 저기 여긴 어떻게? 뭘 어떻게는 어떻게야? 자네는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그럴 거면 핸드폰은 뭐하러 갖고 다니나? 여친은 짜증나 죽겠다는 듯 얼굴이 마구 일그러져 있었고 아버님은 아랑곳 안 하고 테이블을 잡고 앉으시더군요. 아니 왜 그쪽만 너네 집 자식을 본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같이 봐야지. 이럴 거면 상견례를 하던가. 그것도 자리는 또 이게 뭐야? 첫 만남에 웬 감자탕이냐고. 나원 참 기가 막혀서. 이렇게 연신 툴툴거리면서 의자가 뒤로 넘어가도록 아주 세게 걸터앉으시더군요. 여친은 저에게 몰래 카톡 문자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하더군요. 오빠 미안.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들떠서 오빠네 가족분들 만난다고 했는데 아빠가 귀엽고 따라온 거야. 심지어 좀 있다가 엄마까지 온대. 아빠가 불렀어. 나도 진짜 미치겠다. 미안해 오빠. 이런 메시지가 와 있는데 보면서 진짜 기분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우리 쪽 아버지와 엄마는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저는 잔뜩 좌불안석인 채로 있었어요. 그런데 곧장 감자탕집 문을 훅 열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오늘 안 오신다고 하더니 엄마가 하도 불러대서 그런 걸까요? 일하다 말고 퉁명스러운 얼굴로 훅 들어서시는데 제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걸 보고 이쪽으로 오셨답니다. 여친도 일어서서 인사를 하고 여친 아버님은 옆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도 않고 그냥 물만 들이키며 인상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대뜸 이제 더 이상은 저에게 용납할 한도가 없는 망언을 질러버리시더군요. 이쯤 되면 저 정말 많이 참았다 싶을 정도로 제 모든 한계심을 다 끊어버리는 말이었어요. 초면에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을 막대하는 건 어린 사람이고 나이 많은 사람이고 간에 이 아버님께는 아무런 상관이 없나 봐요. 이젠 무식하게 느껴지고 넌더리가 나더군요. 아이고 땀 냄새. 뭔 놈의 땀내가 이렇게 쿠리쿠리하대. 저기 이봐요. 테이블 좀 떨어뜨려줘요. 냄새 나서 이거 원 먹다가 구역질 나겠네 원. 여친 아버님은 대놓고 우리 아버지한테 땀 냄새가 난다며 손짓을 해가면서 무슨 물건을 떨구듯 저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이 술도 안 드시고 진짜 제대로 미치신 건가? 계속 받아주고 했더니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무시하는 건가 싶어 때 아닌 효심으로 화가 불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친은 놀래서 저를 저지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미영아, 나 진짜 좀 그렇다. 너는 아버님이랑 식사해. 나는 여기 더 못 있겠다. 여친은 이제 곧 엄마도 오신다며 사정사정하고 제 팔을 잡았지만 의자를 훅 밀고 일어나려는데 때마침 여친을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영아, 나왔어. 솔직히 저는 여친 어머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기에 그날이 첫 만남이었고 진짜 의도치 않게 상견례처럼 되어버리긴 했어요.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오죽 분노가 치밀고 혼란스러웠던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목례만 하고 일어서서 멀뚱히 어색하게 서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기 엄마 아직 안 왔죠? 제가 전화할 테니까 일단 우리... 근데 그 순간 째지는 비명소리 같은 게 나서 어디 가스불이라도 났나 놀래서 봤어요.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여친의 어머님 소리였어요. 어머머! 하지만 식탁 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깨지거나 불난 거 하나 없이 멀쩡한데 이제 막 와서 앉으려던 여친 어머님이 왜 저렇게 소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친이며 여친 아버님이며 다 왜 그러냐는 투로 이 어머님을 보고 있었고 정말 믿을 수 없고 놀랍게도 어머님의 시선은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기요. 그게 언제야. 아이고, 그래. 저 말이에요. 예전에 신월동 살지 않으셨어요? 이런 생뚱맞은 소리를 하면서 막 손을 바르르 떠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멀뚱히 서서 한참 눈을 껌뻑거리면서 여친 어머님을 응시했고 그때쯤 또 우리 엄마는 들어오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정신없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옆에 사람들은 밥을 먹고 감자탕을 여기저기 세팅해주는 분위기라 엄청 산만한 상태였거든요. 여친이 엄마까지 왜 이러냐며 거의 울기 직전인 얼굴로 붙잡는데 여친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계속 뭔 알 수 없는 얘기만 고래고래 지르시는 거예요. 저기 말이에요, 아저씨. 기억 안 나요? 예전에... 아이고 세상에... 끝내는 이렇게 말을 하다 말고 혼자 왜 그러시는 건지 울음이 막 복받쳐 올라서는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생전 처음 뵌 여친 어머님과의 자리에서 상황이 일이 되니 더 시비도 못 걸고 있는 여친 아버님까지 그리고 갑자기 들어왔다가 이 모든 장면을 보고 눈이 토끼처럼 커져버린 우리 엄마까지 그냥 다 엉망진창 그 자체였답니다. 이쯤 계속 분위기가 이어졌다면 여친 어머님이 어딘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고 정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없는 소동을 적당선에서 마무리하고 가족들끼리는 헤어졌을 것이며 저와 여친은 이제 우리가 더 만나야 하나 아닌가를 두고 중요한 기점에 서게 되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중요한 기점을 넘어선 상태이긴 합니다. 이미 뭔가 결정을 했으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는 뜻일 텐데요. 원래 저 상황대로 끝이었다면 우리는 만남을 고민하다가 각자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날 이후의 상황은 전혀 다르게 진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이유인즉슨 우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여친 아버님을 제외한 양가 가족 모두 결혼을 적극 찬성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런 인연은 또 없다며 아주 손발이 짝짝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다시 앞 상황으로 올라가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설명을 해보자면 여친 어머님이 저렇게 우리 아버지를 보고 소란을 떠신 건 어디 심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혹은 사람을 착각해서 하여간 이런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 연이 있어서 기억해내신 게 맞았고, 다만 아버지는 가물가물하다며 알아듣는데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엄마가 외려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겨우 조각을 맞추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 걸까요? 여친의 어머님은 쉬지도 않고 말을 엄청 빨리 흥분해서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버님을 마구 팔꿈치로 찔러가면서 말이에요. 정말 어떡해. 저기 신월동 살 때, 그 제일연립 살 때, 참 여보, 당신은 왜 기억을 못해요? 우리 언니 말이야. 언니 아파서 우리랑 같이 살 때, 언니 혼자 이 앞 공사하는 데 나갔다가 트럭에 치일 뻔했잖아. 그때 이 아저씨, 이 큰 형 보니까 내가 알겠어. 딱 맞다니까. 이 아저씨가 구해줬었다고. 그때 내가 막 고맙다고 돈도 드리고 찾아갔는데 받지도 않았어. 아이고,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보냐고요, 세상에. 이 말에 엄마도 얼추 기억하시면서 맞장구를 치시는데 너무 새삼스러운 거예요. 전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얘기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뚜렷하게 기억에 품고 사셨던 것도 아니었나 봐요. 엄마도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한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제서 좀 반갑게 그것도 개슴츠레하게 기억을 꺼내시더군요. 아버지도 엄마 얘기 듣고 조금 생각나는 눈치였고요. 맞아. 저기 건너 어딘가 살던 분이죠? 거기가 제일연립이라고요? 아무튼 우리 집 양반이 그때 한창 우암건설 다니고 그 부근에서 일할 때였는데 우리도 거기 근처에 집 얻어줘서 살았어요. 그때 얘기했던 거 나도 기억은 나요. 내가 젖먹이 아들 업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녀석 안고 있다가 늦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웬 아줌마가 트럭에 깔릴 뻔한 걸 구해줬다고 말이야. 우리 남편이 원래도 흉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넘어지면서 그쪽에 더 크게 흉이 져버렸어. 상황을 종합해보니 여친 어머님의 언니분, 그러니까 이모님 말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장애를 안고 계신 분이라 이 어머님의 결혼 생활 초기 때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들으면 여친 아버님도 처가살이 한답시고 장애 있는 처제와 같이 살고 뭔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던 장애인 이모님은 낮에 어머님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나갔다가 공사판 쪽에서 트럭으로 인해 변을 당할 뻔했다네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보고 옆으로 밀치다가 그만 돌부리에 얼굴을 다치셨고 어릴 때 있었던 흉이 더 심해지면서 한동안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았어요. 어린 저는 멋모르고 그렇게 움푹 패여있는 상처를 손으로 만지면서 여기만 스위치처럼 훅 들어갔다고 철없는 소리를 했었고요. 상처가 있다는 것만 기억나지 왜 상처가 났는지는 모르고 알았어도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였고 얼마 안 있다가 여동생도 태어나고 기억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어렴풋이 기억해내서 그저 허탈한 듯 웃으시는데 여친 어머님은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뭔가 좀 먹먹했어요. 우리 언니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몇 년 뒤에 하늘나라 갔어요. 언니가 가고 1년 뒤에 딱 1년 지나서 우리 미영이가 생긴 거예요. 참 하늘이란 이상해. 소중한 생명 데려가고 또 이렇게 생명을 주니까 말이야. 아무튼요, 우리 언니 참 힘들게 갔어요. 이 말에 여친도 약간은 울컥한지 눈시울이 벌개졌고 듣는 내내 상황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해주셨던 그 이모님은 그때야 목숨을 구하셨지만 몇 년 뒤 밤중에 혼자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가 실종되셨고 이후에 발견되셨을 때는 길을 잃고 며칠 힘들게 방황하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엄마는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가슴이 먹먹해져서 뭐라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셨나 봐요. 잠깐은 무거운 정적이 흐르곤 했지만 이윽고 세 분이서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한창 하셨고 그 가운데 소외된 여친 아버님은 꾸역꾸역 그 자리를 맞추다가 나중에 헤어질 땐 제일 먼저 가버리시더군요. 하여간 우리 부모님도 참 대단하고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제 여친을 좋게 보시고 이제 저에게 예비 장모님이 되신 여친 어머님은 저를 엄청나게 챙겨주고 결혼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중간중간 용돈을 턱턱 주고 계셔요.
집 준비하느라 힘들지? 너무 걱정 말어. 미영이한텐 비밀로 하고 내가 얼마 보태줄 테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딸 하나밖에 없어.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이렇게 아들 같은 사위 보통 사위가 아니잖아. 어쩜 이렇게 귀한 인연이 우리한테 왔어. 아주 그냥 내가 우리 사위 너무 이뻐 죽겠어 진짜. 어디서 이런 이쁜 아들이 우리한테 왔냐고. 이렇게 저를 무한 신뢰하면서 좋아해 주시니 얼마간 여친 아버님, 아니 이제 예비 장인어른이 되신 분으로 인해 소갈이한 건 조금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혹시나 해서 여친에게 물어봤는데 단번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어머, 아빠가 결혼하고 같이 살재?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엄마는 애기 못 키워준다고 멀리 이사 가라는데?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이긴 한데 아무튼 엄마가 피곤해서 같이 살려고 안 할 거야. 그런다고 아빠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 수도 없고 그건 엄마가 죽어도 허락 안 해주지. 오빠도 알겠지만 우리 집 실세는 엄마야. 그래서 아빠가 사전에 길을 잡겠다고 그랬나 본데 안 통하는 얘기지. 오빠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이리하여 처음 저를 머리 아프게 했던 것들은 여차저차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처음 소개시켜준 형이랑은 그간 불만도 많고 몇 번이나 인연을 끊을까 말까 하며 지루하게 인연을 이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일에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건지 그것 하나는 진짜 고맙게 생각돼요. 여친이나 예비 장모님 말씀으로는 만났어야 할 인연이기에 만났다고 하시지만 말이에요. 여기까지 저의 다사다난한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날 행복하게 예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면 또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